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최대 빅매치 아스널과 토트넘의 빅런던 더비를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시간 24일 밤 10시 아스널 홈구장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팀 모두 5라운드가 진행된 현 시점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오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리버풀, 아스널이 4승 1무 무패, 승점 13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골득실과 이제 다득점에서 토트넘이 2위,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이 토트넘보다 다득점에서 밀린, 하지만 골득실은 동일한 3위, 그리고 아스널이 토트넘과 리버풀보다 골득실에서 밀리는 4위를 기록 중에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 팀은 무패가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물론 무승부로 끝난다면은 두 팀 모두 무패가 이어지겠지만요. 그런 일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토트넘이 무리뉴, 콘테 감독으로 이어지면서 수비 축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양 팀의 맞대결이 창과 방패의 대결, 주도하는 축구와 역습 축구의 대결이었다라면은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양 팀 모두 토트넘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패스 축구, 공격 축구를 구사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창과 창이 부딪히는 대결이 되기 때문에 한층 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홈팀 아스널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은 공식 대회 기준으로는 7경기 6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거의 패하는 듯 싶었으나 경기 막판에 트로사르의 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승부차기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개막전 2대1 승리,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 1대0 승리, 풀럼전에서는 2대1로 앞서고 있었으나 이제 경기 막판에 상대 선수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팔리니한테 실점을 허용하면서 그것도 이제 세트피스에서요. 2대2 무승부에 그쳤고요. 맨유전 3대1 승리, 그리고 에버턴 원정 1대0 승리,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PSV 에인토벤과의 홈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는 세부 성적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좋은 지표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점유율에서는 66.3%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당 실점은 0.8골로 리버풀과 함께 공동 2위입니다. 다만 이제 팀 득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팀 득점은 9골로 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아스널이 팀 득점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이번 시즌 다소 경기력 대비 꾸역꾸역 승리 내지는 이제 무승부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토트넘이 13득점으로 3위에 위치하고 있죠.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 득점에 있어서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바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더 떨어진다는 데에 있어요. 무려 3.7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스널은 이게 3.7골을 플러스하면은 사실 12득점을 올렸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가 상당히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하면서도 마무리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면서 해당 수치에서 가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첼시가 두 번째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떨어지죠. 이게 첼시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14위까지 추락한 주된 이유이고, 아스널도 그렇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최전방 공격수인 아이반 토니의 공백을 드러내면서 조금은 기대 득점만큼의 실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스널이 이번 시즌 내내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경기력과 관련한 지표에서는 아스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요. 기대 승점 테이블인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스널이 10.11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맨시티에 이어서 2위인 건데요. 즉 아스널이 경기 내용 대비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스널은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스널이 조금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6-17 시즌 이후 7시즌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다시 복귀한 아스널입니다. 참고로 2017년 3월 7일 바이에른과의 경기가 아스널의 마지막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1대5로 대패를 했죠. 근데 그때 뛰었던 선수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카가 지난 시즌까지 뛰었으나 이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했죠. 이렇듯 완전히 달라진 선수들로 PSV 에인트호벤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 경기에서 그 마르티넬리가 그 지난 에버턴전에서 전반전 초반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트로사르로 교체됐고, 그러면서 최정예로 PSV 에인트호벤전에 나선 아스널이었는데요. 결과는 4대0 대승이었죠. 상당히 기분 좋은 대승을 거둔 아스널인데요. 먼저 그 경기 시작 8분경에 사카가 이제 백패스 줬고, 여기서 웨데고르가 강력한 슈팅을 가져간 거를 상대 골키퍼가 선방했으나 그대로 빠르게 침투에 들어간 사카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20분경에 제수스가 하프라인 밑에서부터 하프라인 위까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패스를 내준 거를 사카가 받아서 그대로 드리블을 또 치고 가다가 전환 패스를 준 거를 트로사르가 논스톱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38분경에는 트로사르가 이제 패스를 받아서 배우를 침투해서 쭉 들어가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제수스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고요. 이렇듯 전반에만 3대0으로 승기를 잡은 아스널은 후반 초반부터 교체 카드를 빠르게 가져갔고, 결국 그 이제 70분경에 교체 투입된 스미스로우가 뒤로 패스를 내준 걸 레슨이 다시 패스를 줬고, 이를 웨데고르가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추가하면서 4대0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는 아스널에게 있어서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0년 만에 첫 승입니다. 2013-14 시즌 마르세유한테 2대1로 승리하고 나서 처음인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4골차 대승은 2010-11 시즌 스포팅 브라가한테 6대0 대승을 거두고 나서는 13년 만에 가장 큰 점수차 챔피언스리그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 무실점 승리도 바로 그 브라가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인데요. 기록 면에서도 아스널이 이길 만한 경기였습니다. 슈팅 숫자에서도 17대 12로 앞섰고, 유효 슈팅은 8대 4로 2배가 더 많았고, 점유율도 59대 41로 크게 앞섰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기대 득점에서 2.36골로 0.57골의 PSV 에인트호벤에 크게 앞섰는데, 기대 득점이 2.36골, 근데 그러면 약 2.4골이죠. 근데 4골 넣었으면 1.6골을 더 넣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동안의 결정력 부재를 어느 정도 씻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제수스가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득점에선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초반에는 부상 후 계속 빠졌다가 이번에 선발 출전해가지고 골을 신고를 했고요. 또 이제 트로사르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아스널에 왔는데 그동안은 교체 투입으로만 3골을 넣었었어요. 하지만은 이번에는 선발 출전해서 처음으로 이제 아스널에서 골을 기록한 거고요. 또 이제 고무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요. PSV 에인트호벤 경기에서의 공격 시퀀스 관여 횟수인 건데, 베나이트가 이제 공격 관여 상당히 많이 했죠. 그 빌드업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한 거고요. 제수도 많이 관여를 하면서 부상 여파는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고, 웨데고르야 이제 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또 카이 하베르츠가 또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베르츠는 사실 아스널 와가지고 계속 부진해서 그동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내렸었잖아요. 근데 그 하베르츠도 아스널 와서 물론 뭐 아쉬운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스널 유니폼을 입고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넬슨 역시도 짧은 시간을 뛰었음에도 카이 하베르츠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여기에 대해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하베르츠에 대해서 그는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줬다. 내가 그에게 2가지 다른 역할을 하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너무나도 똑똑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베르츠가 굉장히 힘든 역할을 잘 수행해줬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그 라야 골키퍼 역시도 선발 출전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주전 골키퍼는 램스데일이었잖아요. 근데 지난 에버턴전에서 라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총 패스 거리가 840m인 건데 이게 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가장 긴 거리의 패스를 기록을 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롱패스를 쭉쭉 뿌려준 걸 넘어서 패스 성공률도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그 정도로 라야는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 그 아스널은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에 대비해가지고 58분경에 진첸코와 트로사르를 빼고
토미야스와 넬슨을 투입을 했는데요. 뭐 진첸코 같은 경우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했는데 빠른 시간에 관리할 수 있었고, 또 이제 69분경에는 부카요 사카와 제수스를 빼고 비에이라와 스미스로우를 넣었는데, 그 사카 같은 경우는 가장 혹사당하는 선수였어요. 아르테타 감독 밑에서. 근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래도 교체 아웃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이제 제수도 부상에서 복귀한 거다 보니까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관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76분경에는 데클란 라이스를 빼고 조르지뉴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런던 더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짧은 시간이라도 교체 아웃을 통해서 체력 안배에 나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넬슨과 스미스로우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토트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는 무패지만은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돌렸던 풀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 상황에서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주력들이 모두 나선 경기들에서는 패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브렌트포드전 이후에 조금 중원을 비수마와 호이비에르를 구성을 하고 오른쪽 풀백도 로얄에서 포로로 변경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승 행진을 달려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특히 이제 지난 셰필드전은 이전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 경기들은 토트넘이 앞서 나가면서 플레이들을 했던 거였는데요.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는 도리어 74분경에 로빈슨의 롱스로인에 이은 하머의 왼발 슈팅으로 실점을 허용하면서 도리어 끌려다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79분경에는 손흥민과 솔로몬, 그리고 파페사르를 빼고 히샬리송과 페리시치, 그리고 존슨을 투입하면서 공격진의 변화를 감행을 했고요. 추가 시간 5분경에는 페드로 포로와 판더펜을 빼고 에멜송 로얄과 호이비에를 투입하면서 말도 안 되는 3-2-3-2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공격 5명 배치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2명에 센터백 1명, 그리고 좌우 풀백 2명을 배치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얄과 우도지가 3백이긴 했지만은 계속 전진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4-3-2 아니면 1-4-5 포메이션으로 나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과감한 적극적인 굉장히 조금 리스크를 진 공격적인 변화를 통해 토트넘은 역전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전부 다 제 몫을 해줬는데요. 먼저 그 추가 시간 8분경에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히샬리송이 앞에서 잘라먹는 형태로 헤딩 슈팅을 가져가면서 동점골을 넣었고요. 이거 교체 투입된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이 합작한 거죠. 그리고 추가 시간 10분경에 교체 투입된 호이비르가 전진 패스 준 거를 교체 투입된 페리시치가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교체 투입된 히샬리송이 이걸 받아서 그대로 치고 가다가 컷백을 준 거를 쿨룹세스키가 주발인 왼발이 아닌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토트넘의 결승골이 나온 시간은 정확하게는 99분 53초인데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가장 늦은 시간의 골에 해당합니다. 종전 기록은 2020년 9월 26일 브라이턴전에 맨유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기록했던 99분 45초 골이었죠. 다만 토트넘에게도 악재는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페리시치가 훈련 도중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시즌 아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페리시치는 봄에는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장기간 결장은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그 공격 쪽에 숫자가 부족한 토트넘인데 페리시치가, 그것도 이번 시즌에 페리시치가 슈퍼초코 역할을 톡톡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인 킥을 바탕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페리시치가 부상으로 아웃됐다는 거는 공격 옵션이 하나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런던 더비답게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맞대결 전적이에요. 62전 24승 23무 15패로 아스널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걸 최근 11경기로 북한 지어놓고 보면은 4승 2무 3패로 아스널이 딱 1승을 더 거두고 있을 뿐이에요. 서로 각자의 홈에서 승리하거나 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시즌에 마침내 아스널이 토트넘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1승을 더 거두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10경기에서 동일한
승무패였거든요. 3승 2무 3패였는데 이게 조금은 역학 구도가 깨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최근 9경기로 국한지어서 놓고 보면은 4승 2무 3패로 아스널이 1승을 더 거두고 있을 뿐인 건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양팀이 서로의 홈에서 승리를 대부분 했어요. 서로의 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아니면 무승부를 거두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아스널이 2대0으로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이 구도가 1승 더 아스널이 거두게 된 거였죠. 실제 아스널 홈 성적을 놓고 보면은 아스널이 토트넘 상대로 18승 11무 2패 이건 뭐 압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13년 전이었던 2010년 11월 아스널이 홈에서 토트넘한테 2대3로 패한 이후에는 홈에서 12경기 8승 4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스널이 토트넘에게 홈에서만큼은 극강의 성적을 자랑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양팀의 결장 선수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은 팀버가 개막 전부터 큰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간 결장 예정이고요. 파티가 또 이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가운데 마르티넬리가 지난 에버턴전에서 부상을 당하긴 했는데요. 이게 그 경미한 부상이어서 북런던 더비에 벤치에는 앉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다만 그 선발 출전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토트넘은 세세뇽, 힐, 화이트먼 이런 선수들은 이미 부상이었고 벤탄쿠르까지 이미 부상이었죠. 이런 가운데 로세소가 또 이제 시즌 도중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많이 회복한 상태고요. 페리시치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후스코드에서 예상한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은 4-3-3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나올 걸로 보이긴 해요. 다만 여기서 변수가 있다면은 딱 두 자리죠. 왼쪽 메잘라와 골키퍼. 과연 램스데일 골키퍼가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준 라야 골키퍼가 그대로 골문을 지킬지 저는 라야 골키퍼가 선발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에이라 자리에 하베르츠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아무래도 수비 가담적인 능력은 하베르츠가 조금 더 낫다 보니까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붙어주는 거는 하베르츠가 비에이라보다 낫거든요. 물론 비에이라가 조금 더 박스 타격이라던가 또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은 낫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베르츠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후스쿼드는 손흥민 원톱에 이제 메디슨, 솔로몬, 클루세스키로 2선을 예상을 했는데 그 밑에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에 클루세스키가 나올지 아니면은 아스널 상대로 그러니까 아스널이 조금 더 완성된 팀이에요. 그리고 아스널이 조금 더 그래서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쥐고 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아스널 홈 경기잖아요. 그러면은 토트넘이 역습 축구를 고려해서 브렌넌 존슨을 선발 출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지난 경기 골을 넣기도 했고 또 이제 앞에서 싸워줄 수 있고 역습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히샬리송을 어떤 의미에서 톱에 세우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를 아예 톱에 세워서 역습을 계속 치는 방법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키를 잡고 있는 거는 결국은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또 만약에 브레넌 존슨이 선발 출전한다면은 브레넌 존슨 이 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토트넘이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아스널한테 조금은 밀리는 그런 구도를 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습을 칠 수 있는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이 얼마나 이제 상대 뒷공간을 잘 파헤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진첸코는 사실상 미드필더로 올라와서 뛰거든요. 그 뒷공간을 잘 공략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베나이트도 속도 빠른 선수한테 상당히 조금 약점이 있어요. 유난히 레시포드한테 약하거든요, 베나이트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베나이트를 공략할 수도 있는 거죠. 왼쪽 윙포워드로 나온다면요. 참고로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스널 상대로 6승 5무 7패를 기록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5골 5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10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한동안 아스널에게 유난히 약했어요. 아스널 상대로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18-19 시즌 아스널 원정에서 처음으로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2019-20 시즌에는 2경기에서 연달아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골 2도움을 기록했었죠. 2020-21 시즌도 1골 1도움을 기록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1-22 시즌 이때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인데 이때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지난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조금 부진을 보이면서 아스널 상대로 침묵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트넘도 아스널에게 2경기 모두 패했다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건 토트넘은 아스널전 이후 죽음의 일정이 이어집니다. 당장 그 아스널전 다음으로 리버풀을 만나고요. 뭐 그 다음에 루턴 타운은 다소 쉽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지난 시즌 승격팀 돌풍을 일으킨 그리고 이번 시즌 아스널의 발목도 잡았던 풀럼을 만나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도 호지슨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현재 굉장히 뭐 만만하지 않은 팀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첼시는 현재 상당히 내려왔지만은 이 시점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데다가 첼시 자체가 뭐 객관적인 전력은 괜찮은 팀이잖아요. 무엇보다도 토트넘 선수들을 잘 아는 포체티노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원정 이후에는 에스턴 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뉴캐슬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죽음의 일정인 건데요. 에스턴 빌라 에메리 감독 부임하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맨시티 독보적인 1위 팀이죠. 웨스트햄 이번 시즌 워드프라우스랑 에드손 알바레스랑 그리고 쿠드스랑 좋은 영입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롱볼 축구로 재미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고 뉴캐슬도 현재는 안 좋지만은 이 팀이 만만한 팀이 아니잖아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한 팀이니까 힘든 일정들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토트넘이 그동안 일정이 쉬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채로 공격 축구를 잘 보여준 것도 맞긴 한데요. 상대 팀들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첫 5경기 상대 팀들의 난이도를 옵타에서 매긴 건데요. 토트넘이 난이도가 첼시 다음으로 낮았어요. 이런 거 보면 첼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첼시는 난이도도 쉬웠는데 그랬는데 14위인 거니까. 그리고 토트넘이 그 다음으로 쉬운 편에 속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아스널 같은 강팀 상대로 만약에 토트넘이 본인들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이제 성적을 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초반 상승세는 단순히 일정이 쉬워서가 아닌 정말 이 팀이 본 궤도에 올라섰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챔피언스리그 컨텐더가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격에 해당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 원정에서 13년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강호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